아주 먼 옛날 한 젊은 구도자가 진리를 찾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에 지혜로운 스승이 계시어 삶의 가장 심오한 수수께끼에 답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그는 마침내 한 고즈넉한 사찰에서 그 백발이 성성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젊은이는 공손히 예를 올린 후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불법에서 공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허환이라는 의미입니까? 만약 정말로 모든 것이 공하다면 저희는 어째서 수행을 해야 하며 어째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노승은 살짝 미소 지으며 직접 답하는 대신 곁에 있는 찻주전자를 들어 이미 가득 찬 찻잔에 뜨거운 차를 따랐습니다. 찬물은 넘쳐 흘러 탁자 위로 심지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젊은이는 놀라 외쳤습니다. 스님, 찻잔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노승은 그제야 손을 멈추고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이 찻잔과 같이 그대의 마음은 이미 공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가득 차 있구나. 내 그대에게 무엇이 공인지 알려주기 전에 그대는 먼저 그대의 찻잔을 비워야 한다. 노승은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어리둥절한 젊은이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의 공을 오해하여 그것이 허무나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불교가 이 세상의 실제성을 부정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공은 오히려 이 세상의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낸다. 밤이 점점 깊어지고 고요한 사찰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희미한 등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승은 젊은이를 데리고 뜰로 나가 밤하늘의 밝은 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오 달을 보아라. 밝고 둥글지만 그것이 고정불변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젊은이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달은 찼다 율고 때로는 밝고 때로는 어둡습니다. 영원불변의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것의 존재는 무수한 인연에 의존한다. 태양의 빛, 지구의 그림자, 보는 이의 위치, 심지어 구름의 가림까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이성 공이다. 노승은 뜰 안에 오래된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나무를 보아라. 너는 이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젊은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했습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저기 있고 우리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햇빛, 공기, 수분과 토양의 자양분이 없다면 이 소나무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만약 씨앗, 계절의 변화, 그리고 수많은 세월의 성장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겠느냐? 만약 너의 눈, 뇌, 그리고 의식이 없다면 너는 그것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겠느냐? 젊은이는 침묵했습니다. 이 소나무의 존재는 무수한 인연과 조건에 의존하며 독립적이고 영원불변하는 자성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은 세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 상호이존적이며 인연에 따라 생겨난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소리피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노승의 지혜에 화답하는 듯했습니다. 노승은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현상의 표면에 미혹되어 사물의 견고함과 영원함에 집착한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현상 너머를 꿰뚫어 보고 만물의 본질을 깨닫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이 허무하고 소극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정한 공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과 활기로 가득 차 있다. 젊은이의 눈에는 지혜를 구하는 빛이 반짝였습니다. 스님, 부디 저에게 이 공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오해해온 이 오래된 지혜의 베일을 함께 벗겨보자. 두 사람의 모습은 달빛 아래 점점 멀어져 고요한 사찰의 회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승은 젊은이를 데리고 사찰의 경각으로 갔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그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경전 한 권을 꺼냈습니다. 공의 개념은 부처님의 친히 깨달음에서 비롯되었다. 노승은 누렇게 변한 경전을 부드럽게 펼쳤습니다. 부처님 시대 인도에는 영원불변의 자아나 영혼에 집착하는 사상이 많았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이러한 집착의 허망함을 간파하셨다. 노승의 손가락이 오래된 경문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반야심경에 네가 들어봤을 법한 구절이 있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짧은 16글자에는 우주 본질에 대한 부처님의 가장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젊은이가 호기심에 차 물었습니다. 색은 물질 세계, 즉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사물을 가리킨다. 그리고 공은 허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에는 영원불변의 자성이 없으며 모두 인연이 화합하여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승이 설명했습니다. 경문에서 색즉시공이라 함은 물질 세계의 존재 방식이 바로 공이며 상호 이존적이고 인연에 따라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공즉시색은 공이 현상 세계를 떠나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상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준다. 노승은 다른 경전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현상 표면의 허망함을 간파하고 그 배후의 공성을 볼 수 있다면 우주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불교 발전 과정에서 용수보살의 중관학파는 공에 대한 이해를 철학적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유명한 팔부중도, 즉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례불거를 제시했다. 이 8가지 아님은 사물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집착을 부정하고 언어와 개념을 초월한 중도의 실상을 가리킨다. 밤도 깊어져 경각에는 노승과 젊은이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노승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가르침이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 목적은 집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의 저편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다. 공의 가르침 또한 그러하다.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실천적인 방법이다. 노승은 경전을 덮고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교의 여러 전통에서 공에 대한 이해는 다소 차이가 있다. 소승불교는 법무화를 강조하고 대승불교는 더욱 체계적인 공성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선종은 공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추구한다. 티베트 불교는 공과 명을 결합하여 독특한 명공상운의 관점을 형성했다. 하지만 어떤 이해 방식이든 모두 같은 목표, 즉 우리가 실상을 바로 보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지향한다. 노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오래된 지혜의 핵심적인 비밀을 더 깊이 탐구해보자.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노승은 젊은이를 데리고 사찰 뒷산의 한적한 산 절벽으로 갔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여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이 마치 신선 세계처럼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아침 안개를 바라보며 노승은 눈앞에 아련히 떠다니는 구름과 안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은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형체가 있는 듯하면서도 없는 듯하다. 너는 저것을 잡을 수 있겠느냐? 젊은이는 손을 뻗어 눈앞의 안개를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축축한 기운만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공의 첫 번째 의미, 즉 직접 잡을 수 없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이 아침 안개와 같아서 실제하는 듯 보이지만 진정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의 존재 방식이 유동적이고 상호 이존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햇살이 점차 구름을 뚫고 들어오자 아침 안개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중론에 이르기를 인연으로 생긴 법을 나는 곧 공이라고 설하며 또한 가명이라고도 하며 또한 중도의 이치라고도 한다.
용수보살의 이 말씀은 공의정수를 설파한 것이다. 인연이 화합하여 생긴 현상은 본질적으로 공하지만 이러한 공은 현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 방식이 타자에 의존하는 상호 관련된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노승은 땅에서 낙엽 한 장을 주워 손바닥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나무짚을 보아라. 이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아라. 노승이 격려했습니다. 씨앗에서 자라 큰 나무가 되고 다시 잎사귀를 내고 사계절의 변화를 겪은 후 마침내 떨어졌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젊은이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햇빛, 비, 공기, 흙 모두 그것의 형성에 참여했습니다. 훌륭하다. 노승이 칭찬했습니다. 이제 내게 묻겠다. 이 나무짚의 자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게 영원 불변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이 있느냐? 젊은이는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일체법이 공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모든 현상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성이 없으며 모두 인연이 화합하여 생겨나고 상호 이존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것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존재하는 참된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때 한 줄기 미풍이 불어와 노승의 손에 있던 낙엽이 훌쩍 날아갔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나무집도 자신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는구나.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산길을 따라 걸어 산속 샘물께에 이르렀습니다. 맑은 샘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 작은 시내를 이루며 산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물에는 자성이 있느냐? 노승이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흐르는 물을 관찰하며 대답했습니다. 물은 고정된 모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릇에 따라 형태를 바꿉니다. 바로 그러하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물은 강, 하천, 호수, 바다가 될 수도 있고 구름, 안개, 비, 눈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 몸속의 피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순환하고 고정불변하는 물의 본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노승은 한 움큼의 맑은 물을 떠서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냈습니다. 물의 이러한 특성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이다.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 그리고 무상과 공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물이 무상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자성이 없고 변하지 않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만물이 무상한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 나아가 절벽가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산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저 먼 산을 보아라. 노승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산은 견고함의 상징이며 마치 영원히 변치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산조차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풍화, 침식, 지각운동 등. 다만 변화가 느려서 우리가 종종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지질학적 시간의 척도에서 보면 높은 산도 평지가 되고 바다도 육지가 될 수 있다. 노승은 몸을 낮춰 땅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돌멩이는 단단하고 변치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무수한 미세한 입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원자 수준에서 볼 수 있다면 그 내부는 온통 공간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입자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현대 물리학은 물질이 주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극히 작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색즉시공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젊은이는 생각에 잠긴 듯 돌멩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설한다. 이것은 현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존재 방식이 꿈, 환상, 물거품, 아침 이슬, 번개처럼 짧고 상호이존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다. 노승은 젊은이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보지 못하고 현상에 집착하여 사물에 견고하고 변치 않는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집착이 고통과 번뇌를 야기한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탐구해야 할 공의 두 번째 의미, 즉 집착을 깨뜨리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대에게 더 깊은 차원의 비밀을 보여주겠다. 노승은 젊은이를 이끌고 오래된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등나무 덩굴이 드리워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기 전 노승은 젊은이를 돌아보며 장엄하고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너는 내면 가장 깊은 곳의 집착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준비되었느냐? 젊은이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점점 동굴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굴 내부는 뜻밖에도 넓고 밝았으며 암벽에는 무수한 수정들이 박혀 있어 바깥의 희미한 빛을 반사하며 찬란한 별 하늘 같은 세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동굴 중앙에는 거울처럼 평온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관심지라 한다, 노승이 설명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며 공의 참뜻을 탐구했다. 노승은 젊은이에게 연못 가까이 다가가 물속에 자신을 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젊은이는 몸을 숙여 들여다보았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수면에 잔물결이 일더니 비친 모습이 일그러지고 마침내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너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 노승이 물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사라졌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실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냐? 젊은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공의 두 번째 의미, 즉 집착을 깨뜨리는 것이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저 물속의 모습과 같아서 실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허망하다. 우리는 영원 불변에 대해 집착하지만 이 나는 단지 오온, 즉 색, 수, 상, 행, 식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 독립적인 자성은 없다. 노승은 암벽을 가볍게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아의 지혜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무아야말로 공이 중요한 내용이다. 무아란 나의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아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깊이 관찰하면 이른바 나라는 것은 신체의 감각, 생각, 기억, 감정 반응 등 요소들의 복합체에 불과하며 시간과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은 실제가 아닙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들은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유식 30송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다고 설한다. 표면적으로는 독립된 개체처럼 보이지만 실은 동일한 바닷물의 움직임이다. 우리의 의식 또한 그러하여 표면적으로는 독립된 개별 의식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주 의식의 일부이며 서로 관련되어 분리할 수 없다. 연못의 잔물결이 점차 가라앉고 수면은 다시 거울처럼 평온해졌습니다. 노승은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물속에 가볍게 던졌습니다. 보아라. 작은 움직임 하나가 수면 전체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영이이다. 만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의존한다.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은 우주의 파문을 일으켜 무수한 다른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 노승은 젊은이를 향해 돌아섰고 말투는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공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와 세계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상호 관련된 전체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하지만 젊은이가 혼란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공하다면 우리의 삶, 감정, 심지어 수행까지도 모두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노승은 크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공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함이다. 모든 것이 공하고 고정불변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와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의 수행이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노승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이 세 번째 의미는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우리가 현상의 허망함을 간파하고 더 이상 표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 배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된다. 동굴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미풍이 불어와 수면을 흔들며 천변만화하는 문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노승은 수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물의 본질은 공하여 고정된 형상이 없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다양한 형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러하여 고정된 관념에 묶이지 않을 때 무한한 창조력과 적응성을 발휘할 수 있다. 노승은 품속에서 수정처럼 맑은 구슬을 하나 꺼냈습니다. 선종의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여 집착과 망념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능대사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는가라고 하셨다. 이것은 공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이해이다. 마음의 본질은 본래 청정하여 소위 말하는 때라는 것은 씻어낼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노승은 수정을 햇빛 아래 두자 무지갯빛 광채가 반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성 또는 열애장의 개념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청정하고 밝은 본성이 있으며 그것은 공과 유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한 우주의 참된 본질이다. 젊은이는 찬란한 빛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관악파의 공은 집착을 깨뜨리고 현상의 본질을 바로 보는 것을 강조한다. 유식학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이 배후에 모든 현상의 근원인 아뢰아식 또는 열애장이 있다고 지적한다. 선종은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것이며 문자를 떠나 있다고 강조한다. 티베트 불교의 명공상우는 공과 명의 통일, 즉 공성과 광명한 깨달음의 불가분성을 강조한다. 노승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떤 이해 방식이든 모두 같은 목표, 즉 우리가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을 지향한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공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노승의 얼굴에 신비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내용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대를 한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다. 그는 그대에게 공의 지혜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두 사람은 동굴을 나섰고 햇살이 그들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멀리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보일 듯 말 듯 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초가집에 가까워지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문 앞 작은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평범한 농부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과 기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광 노인이시다. 노승이 소개했습니다. 한때 수도에서 높은 관직에 계셨으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신 지 이미 30년이 되셨다. 그는 공의 이론을 알 뿐만 아니라 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시는 분이다. 사람이 온 것을 듣고 지광 노인은 고개를 들었고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는 손에 든 농기구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향해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 친구여. 드디어 새 친구를 데려오셨군요. 세 사람은 초가집 앞 나무 탁자 옆에 앉았고 지광 노인은 그들에게 맑은 차를 한 잔씩 따라 주었습니다. 젊은이, 공이 참뜻을 찾고 있다고 들었소. 지광 노인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공의 지혜를 어떻게 체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광 노인은 빙긋 웃으며 탁자 위에 찻잔을 가리켰습니다. 이 찻잔을 보시오. 이것이 무엇이오? 차입니다.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차이기만 한 것이오? 지광 노인이 반문했습니다. 젊은이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차십 물, 그리고 찻잔의 조합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오. 지광 노인이 격려했습니다. 차십은 차나무에서 나오고 차나무는 햇빛, 흙, 비가 필요합니다. 물은 강과 호수에서 오며 구름과 비, 눈의 순환을 통해 옵니다. 찻잔은 도자기 흙으로 만들어져 장인의 손을 거쳐 구워집니다. 지광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차를 마실 때 우리는 무엇을 마시는 것이오? 젊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오. 지광 노인이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공을 이해하면 만물 사이의 깊은 연결을 보게 될 것이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상호이존적인 그물망이오. 이 그물 위에서 모든 마디는 다른 모든 마디와 연결되어 있어.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자비를 강조하는 이유요. 타인을 해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타인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요. 지광 노인은 멀리 보이는 삼봉우리를 가리켰습니다. 공과 무상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사는 영원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무상을 이해하면 집착의 허망함을 분명히 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지혜와 자비가 생겨나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삶에는 그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데 만약 모든 것이 공하다면 이 고통들도 허망한 것입니까? 지광 노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고통은 분명히 존재하오. 하지만 그 본질 또한 공하오.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독립적이지도 않소.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삶의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고통의 원인이 애착, 즉 공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지적하셨소. 우리가 고통의 본질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근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지광 노인은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도전은 우리가 공을 깨달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소.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이 바뀔 것이오. 마치 폭풍우가 그대의 본질이 공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겠지만 그대는 더 이상 그것에 겁먹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과 같소. 젊은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공성을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지광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집 안으로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집 안은 간소했지만 정갈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벽에는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는데 한 노선사가 소 한 마리를 끌고 천천히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시부도로 수행의 과정을 묘사한 것이요. 지광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자성을 찾는 것이 마치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과 같소. 그런 다음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자성의 특징을 이해하기 시작하오. 이어서 소를 보고 직접 자성을 체험하오. 그 후 소를 붙잡아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기 시작하오. 우리는 소를 길들여 마음이 순종적이 되도록 하오.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안정에 이르오. 마침내 소를 잊고 자신만 남아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오. 그런 다음 사람과 소 모두 잊어 공성의 경지에 이르오. 마지막으로 근원으로 돌아가 일상생활로 돌아오지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돌아오오. 지광 노인은 마지막 그림, 평범한 노인이 시장을 걷는 장면을 가리켰습니다. 가장 높은 수행 경지는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 참여하며 속세로 돌아오는 것이오. 이것이 바로 선종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일 하나하나가 오묘한 도가 아니랴. 물을 나르고 땔감을 옮기는 모든 것이 법문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요.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이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공성을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지광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첫째,
정념을 유지하여 항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에 이끌려 다니지 마시오. 둘째, 자비를 수행하여 우리와 모든 생명과의 깊은 연결을 인식하시오. 셋째, 지혜를 길러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보시오. 마지막으로 일상 행동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구현하시오.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오. 지광 노인은 벽 구석에 있던 낡은 빗자루를 집어 들었습니다. 내가 매일 이 초가집을 청소하는 것은 먼지가 실제하여 치워야 하기 때문도 아니고 먼지가 허망하여 무시해도 되기 때문도 아니오. 먼지의 공성을 이해했기에 그것의 존재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것의 작용을 부정하지도 않으며 단지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는 행동일 뿐이오. 젊은이는 무언가 깨달은 듯 했지만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광 노인은 젊은이를 주시했습니다. 아직 어떤 혼란이 남아 있어?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공하다면 우리의 이상, 목표, 심지어 수행 그 자체도 단지 허망한 집착일 뿐입니까? 지광 노인과 노승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방식으로 답해야 할 것 같구나. 우리를 따라오너라. 그대를 한 곳으로 데려가겠다. 세 사람은 초가집을 떠나 산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저 앞에 오래된 석탑 하나가 석양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며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황혼 무렵 세 사람은 산 정상의 그 오래된 석탑 앞에 도착했습니다. 탑 시내는 불교 경전과 정교한 부조가 가득 새겨져 있었고 세월의 흔적은 그것의 신비로움과 장엄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지광 노인은 석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탑은 천년의 역사를 지녔으며 수많은 비바람을 겪고 얼마나 많은 왕조의 교체를 지켜보았는지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견고하고 변치 않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변화 속에서 어떻게 안정을 유지하고 무상함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노승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앞서 만약 모든 것이 공하다면 우리의 이상과 수행 또한 단지 허망한 집착이 아니냐고 물었지. 그 질문은 매우 심오하며 답은 바로 이 석탑 안에 있다. 그들은 석탑 주위를 천천히 돌며 걸었습니다. 노승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의 지혜는 우리가 모든 목표와 추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매 순간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성공과 실패라는 이원적 대립에 갇히지 않고 모든 경험의 가치를 보라는 것이다.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안정된 근원을 찾으라는 것이다. 지광 노인이 말을 받았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공의 지혜를 적용하려면 첫째,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질적 부의 허망함을 꿰뚫어 보고 더 이상 소비주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나 타인의 평가가 지닌 무상함을 꿰뚫어 보고 더 이상 헛된 명예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꿰뚫어 보고 더 이상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완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제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고 변화의 법칙에 순응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의 매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셋째, 알아차림을 길러야 한다. 항상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아야 한다. 대자연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만물과의 연결을 느껴야 한다. 지광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비를 구체적인 선행으로 바꾸어 타인을 돕고 세상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혜를 일상적인 결정에 통합하여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정의 평온함을 바쁜 생활 속으로 가져와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맑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석양의 마지막 빗줄기가 석탑 위에 쏟아지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노승은 젊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여라. 공을 이해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방식으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세상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이 세상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소극적으로 세상을 등지기 위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 깨어난 마음으로 변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지광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공을 이해했을 때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되고 모든 상호작용이 깨달음의 가능성이 되며 모든 어려움이 성장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외적인 세계를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밤이 점점 깊어지고 석탑 꼭대기의 풍경이 미풍에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 오래되고 영원한 지혜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세 사람은 석탑 꼭대기에 서서 산 아래 만가의 등불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노승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우리가 오늘 탐구한 공은 불교 지혜의 핵심이다. 그것은 허무가 아니라 만물이 상호 의존하는 진실이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이고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더욱 깊이 참여하는 것이다. 지광 노인은 멀리 점점이 켜진 등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등불들을 보시오. 하나하나가 어떤 공간을 밝히고 있지만 모두 전력, 전후, 사람들의 조작에 의존하고 있어. 그것들은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고 개체이면서도 전체의 일부요.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요. 독립 속에서 연결을 보고 개체 속에서 전체를 경험하는 것이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공은 현상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군요. 우리에게 추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고요.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한 방식으로 책임을 이행하라는 것이군요. 노승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이미 공의 정수에 거의 다다랐다. 하지만 기억하여라. 진정한 이해는 머리의 인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체험에서 오는 것이다. 오직 일상생활 속의 수행을 통해서만 공의 지혜를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다. 지광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공을 체험하게 되면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것이요. 아침 햇살, 떨어지는 나무칩, 아이의 웃음소리 모두가 더없이 소중해질 것이요. 모든 상호작용, 모든 선택, 모든 호흡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 될 것이요. 밤바람이 불어와 탑 꼭대기의 구리방울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노승은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라. 기억하여라. 가장 높은 수행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와 일상생활 속에서 공의 지혜를 구현하는 것이다. 젊은이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두 어른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지광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수행길이 있어. 어쩌면 그대는 지금 자신의 길 위에 서 있으면서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오. 그 길을 보았을 때 망설이지 말고 용감하게 나아가시오. 노승이 덧붙였습니다. 그대의 길이 어디로 향하든 이 오래된 지혜를 기억하여라.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지만 매 순간은 또한 더없이 실제적이다. 만물의 본질은 모두 공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이해 속에서 그대만의 평온과 자유를 찾기를 바란다. 별빛 아래 세 사람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노승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가 오늘 이 대화를 돌이켜볼 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실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한바탕 꿈이었는지 묻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바로 공의 지혜가 그대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불교의 공에 대해 오해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이해는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